안녕하세요. 저는 9살 딸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딸이 처음으로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아빠의 존재를 자세히 묻지 않았었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걸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오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한심스럽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남편을 만났을 때 인연이라 생각했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바라는 것 없이 사람 하나 착한 거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저에게 2번 다시 올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항상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희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위로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며 인정을 받고 있었죠. 저 또한 시부모님께 좋은 며느리로 남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너무 놀라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곳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난 상태였어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시부모님께 연락을 취했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무엇 때문에 남편이 근무 지역과 별개인 곳에서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 저에게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볼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당일 출장을 다녀올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일하느라 많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출장도 있었어?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직업 자체가 외근을 나간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대화를 하다 보니 남편의 직업에 대해 시모와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점이 달랐어요. 저에게는 출장이 자주 있다고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 시모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출장 자체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녁 외식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몇몇 동료 직원분을 만났었고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출장 같은 것도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회사 자체가 밖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으셨다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 정보와는 전혀 달라 당황스러웠는데
때마침 수술이 끝났는지 의사가 걸어 나왔고 결과를 물어보자 다행히도 장의를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모두가 남편이 깨어나기만 기다렸어요. 다행히도 몇 시간 뒤에 눈을 뜨게 된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술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운지 괴로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늘 당신 나한테 연락도 없이 이쪽 지역은 왜 왔던 거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고 난 지역이 태안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 지금 엄청 당황스럽다고. 일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거야? 경찰이 왔다 갔는데 길을 건너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던 차량과 부딪혔다며. 그게 내가 오늘 그쪽 지역을 가게 됐던 건 회사 대표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급하게 내가 운전해 드렸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것저것 사야 될 물건들이 있길래 마트를 찾으려 걸어 나왔었는데 하필 근처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차를 가지러 되돌아가던 도중 사고가 나게 된 것 같아. 지금 대표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으실 거야. 내가 따로 전화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핸드폰 좀 줄 수 있을까? 지금 나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워낙 출장에 민감하셔서 내가 직원 동료들에게 말하지 말라달라고 했었어.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괜히 출장 갔다가 2번 다시 얼굴 못 보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 하셨거든. 그래서 출장이 잡혀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야. 남편은 모든 의문점들을 풀어줬고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은 뒤 그 자리에서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깨어난 걸 확인하고 몇 시간 정도 머물러 계시다가 다들 일이 바쁘셔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간호해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노크했고 잠시 뒤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살짝 열더니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급하게 저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그 여자를 의식하게 되었네요. 아, 여기에요, 대표님.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회사에서 얼굴 보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저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씨가 다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시연입니다. 아내분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신혼이라 깨가 쏟아진다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다친 준호 씨 앞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좀 부러운데요?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이요. 급하게 마트 간다고 놓고 갔잖아요. 일적으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하고요. 저는 엄마 장례식 때문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끝나고 시간 되면 한 번 더 들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아내분께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 마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치료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그때 대표가 여자라는 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남편 또한 대표라는 분과 터울없이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보다 여자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 왠지 저보다 남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서로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눈빛 하나로도 모든 걸 안다고 하던데 대표라는 사람은 병실을 나갈 때 마지막의 시선은 저를 의식하는 것 마냥 보내는 눈빛이었어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의 아내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약간의 질투가 있긴 했지만 금방 털어버렸고 남편의 몸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옆자리를 지켜주었네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완치가 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남편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저도 그동안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잦은 야근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이해를 해줬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게 되면서 다시 균형 잡힌 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정말 괜찮은 거야? 딱 봐도 얼굴에 약간 붉은빛이 도는 걸 보니 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약간 미열이 있긴 한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년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한숨 쉴 여유가 생기면서 몸살기가 왔나 봐요. 내일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피로가 좀 쌓였는지 최근 들어 계속 졸음이 오더라고요. 세아가 혹시 속은 좀 어떠니? 약간 울렁거림도 같이 동반되어 오는 것 같아?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런다. 네, 며칠 전부터 울렁거리는 게 시작됐거든요. 뱃멀미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메스껍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설마 세아가 임신한 거 아니니?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지인의 딸내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세아가가 느끼는 증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 병원에서 약을 타먹기 전에 일단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준호야, 약국 가서 테스트기 좀 사와 보거라. 말 나온 김에 여기서 확인해도 될 것 같은데. 시모의 말에 저희 모두 긴장을 하게 되었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화장실에서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검사한 결과 저희가 원했던 새 생명이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흘렀고 화장실에서 나와 테스트기를 남편에게 건네자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경사났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며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만 했고
입에 맞는 걸 찾아보려 많은 걸 시도했지만 몸에서 계속 거부를 하니 답답하기만 했었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같이 일하는 동료 선배 중에 입도 때문에 정말 고생했었는데 가물치랑 잉어를 푹 고아서 먹은 날부터 입덧이 멈췄다고 하던데 당신도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소? 잉어는 들어봤는데 가물치는 뭐야? 민물고기는 비려서 몸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망설여지네. 그리고 그걸 어디서 구해?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당신 몸부터 신경 써. 나 때문에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요즘에 일이 많이 바쁜가 봐?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잖아. 저번 주에 출장 다녀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출장 잡혀 있다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내가 말한 거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배가 민물 낚시를 잘 하시거든. 내일 잠시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봐. 당신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지금 날씨가 이런데 낚시를 한다고? 지금 태풍 올라와서 위험하잖아. 가려면 차라리 태풍 지나가고 다녀오는 게 좋겠어. 남편이 다음날 잉어와 가물치를 잡아서 오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말렸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자연산을 잡지 못하면 시장에서라도 구해오겠다고 의욕이 불타서는 같이 일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문자를 남긴 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밖의 상황을 확인했는데 사람이 버티고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그날 느낌이 좋지 않아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둑해지고 같이 낚시를 갔다던 선배의 전화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늦은 저녁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그이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아오겠다며 이 날씨에 밖으로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태풍 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건데?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설명을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야. 지금 물이 불어서 다리까지 잠길 정도인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입덧이 심하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며 가물치랑 잉어를 잡아오겠대요. 그런데 벌써 연락이 안 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아까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문제없어 보였거든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시모는 저보고 침착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극도로 불안에 떨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시모와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자 시부가 대신 전화를 건네받았고
다시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부는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듣더니 저희 집으로 오겠다며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는 말에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도착을 하시고 뒤이어 경찰들까지 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었네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남편을 찾기는 힘이 들었어요. 결국 주변의 CCTV를 수색해서 남편의 행적을 밟아 나가게 되었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늦은 저녁엔 수색을 할 수 없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동이 트자마자 경찰분들과 시부모님은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제 핸드폰에 울렸어요. 그건 남편과 함께 떠난 선배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선배의 아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같이 있냐며 아내분도 자기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었는데 예상했던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낚시하던 곳을 찾은 것 같다며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고 번호판 조회를 하니 아내분이 그토록 찾고 있던 남편과 함께 일한 선배의 차량이었어요. 많은 경찰분들이 주변 수색을 진행했지만 물이 너무 심하게 불어난 터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이 물에 빠진 것 같다며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일하셨던 분은 실종이 되어버렸고 태풍이 지나고 주변을 쉬지 않고 찾아봤지만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라 물이 다 빠지고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며 경찰들은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찾으려 시도했지만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남편을 찾는 건 포기해야만 했어요. 거의 모두가 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입덧해도 그냥 참고 음식 입에 쑤셔 넣으면 되는 거지. 하도 엄살 피우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 내가 그동안 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 당장 돌려놔.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준호는 내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고. 너는 뱃속의 아이한테도 죄 지은 거나 다름없다. 태어나면 뭐해?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임신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리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에게 탓을 돌리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고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의 모진 행동은 전부 다 받아내고 있었네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제일 크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시모의 분노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결국 남편은 실종 신고 후 더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사망 신고 확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신원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것 또한 뜻대로 할 수가 없어 결국 저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이 저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한 번만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거의 실신 직전인 상태로 넋이 나간 시모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쪽 때문에 내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입덧 때문에 심해서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전화 왔었는지 알아? 출발하기 전까지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래도 아끼는 동생이라며 흔쾌히 동행을 해줬었는데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잖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너는 천벌받게 될 거야. 남편 선배의 아내분이 저를 밀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저로 인해 발생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오열을 하셨던 아내분은 남편 되시는 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고 한순간에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렸죠. 남편의 장례식장을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과 10년을 함께 일했던 대표가 보낸 부조금이었습니다. 직원분은 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은 상태라 대표님이 쓰러져서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대신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의 장례식은 힘겹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시점부터 입덧을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와 그게 너무 화가 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처음으로 원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좋다고 뱃속에서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요청이었죠.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불렀는지 대충 감은 오지?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내 아들 세상 떠났는데 우리 집안에 발붙일 일이 뭐가 있니? 서로 남은 인생 계속 얼굴 붉히면서 살 수 없잖아. 준호도 더 이상 내 품에 없으니 뱃속에 있는 아이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자. 너희 사돈분들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잘 돌봐줄 거 아니니?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것 같다. 뱃속의 아이만 보면 내 아들 준호가 생각이 나서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게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도 사진 같은 것도 보내지 말거라. 그냥 우리는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 진심이니까 알아먹었으면 그만 돌아가거라. 너랑 함께한 시간 당연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이후부터 그런 건 의미 없게 되었다. 너를 며느리로 들인 순간부터 내 삶은 후회의 연속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 두 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저도 그때는 기운이 없던 터라 시모가 하는 얘기를 전부 수긍했고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저를 바라보던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남은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건 저 또한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원망하며 안 좋은 말만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지냈고 몇 달 뒤 진통과 함께 이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회복한 이후부터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기존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갔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 서윤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큰 일은 부모님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서윤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신청했고 퇴근 시간에 맞춰 서윤이를 데리고 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윤이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돌봄 교실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지 친구 집에 놀러를 간다고 전화가 왔길래 좋은 기회일 것 같아 흔쾌히 허락을 해줬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를 만들지 못해 걱정했었는데 정말 잘됐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서윤이한테 전화를 하니 친구와 함께 아파트 안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뒤로 친구의 엄마가 같이 따라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오셨잖아요. 대표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살고 계셨어요? 제가 이쪽 지역에 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반대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대표님이 사시는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잖아도 서윤이가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고 하길래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걱정했는데 잘됐다 싶었거든요. 언제 결혼까지 하셨어요? 서윤이랑 동갑이면 그 사람이 회사에 있을 때 결혼하셨나 봐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해서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겠네요. 준호 씨가 더 이상 옆에 없으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제 딸 다윤이는 돌봄 교실 같은 거 하지 않는데 동네에서 놀다가 둘이 만난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면 제가 등하교 대신 맡아줄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제가 둘째를 임신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계획한 건 아닌데 갑자기 덜컥 생겨버려서요. 다현이도 심심하다며 매일 보채썼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럼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예전에 한번 보고 그때 이후부터 본 적 없었던 대표의 얼굴을 9년 만에 처음 보게 되었지만 저처럼 남편이 세상 떠났다는 충격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했어요.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서윤이의 등하교를 대표가 책임져 주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새벽부터 출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몸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서윤이를 챙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대표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담근 지 얼마 되지 않는 김치 좀 갖다 주라며 일을 쉬는 주말에 고맙다는 성이라도 보일 겸 해서 대표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대표가 아닌 다현이가 인터폰을 받았고 엄마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 중이라며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윤이도 다현이가 보고 싶다며 놀고 싶어 하길래 다현이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들어갔었죠.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평수와 딱 봐도 비싼 가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베란다에서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못 봤는지 계속 진지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던 도중 반대편에 테라스가 있길래 풍경 좀 감상할 겸 테라스 쪽으로 다가가자 남편 되시는 분이 누워서 선글라스를 낀 채 선탠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부럽기도 했었는데 괜히 피해를 줄까봐 몸을 돌리던 그때 아이들이 테라스의 문을 열며 들어갔고 다현이와 서윤이가 대표의 남편 되시는 분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분이 서윤이를 친근하게 대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리운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서윤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선탠을 하고 있던 남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그 남자의 선글라스를 장난치며 빼앗았는데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9년 전 가물치 잡으러 갔다가 요절한 남편이었네요. 경악을 했고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이미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제기에 들린 건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나온 대표의 말도 안 되는 전화통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사갈 집 하나 알아보라고.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까 바로 앞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면 무조건 나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갑자기 이사를 해야만 되는 사정이 생겨서 그래. 너희들 지금 이게 뭐야? 왜 둘이 함께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이사를 가려는 건지 알 수 있겠네. 저기 테라스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당신 남편이야? 아니면 9년 전에 가물치 잡겠다며 떠났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내 남편이야?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지? 나를 상대로 사기친 거야? 너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니? 대충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내가 임신했을 때 너도 임신을 했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전부터 둘이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보, 서윤이가 나보고 아빠 하면 안 되냐는데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친아빠라고 말하면 곤란스럽겠지? 아니,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다현아, 네가 현관문 열어준 거야? 여보, 그게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너 가물치 잡으러 가겠다고 해놓고
실종된 것처럼 꾸민 다음에 저 여자랑 살림 차린 거잖아. 그럼 너랑 함께 낚시하러 갔던 그 선배라는 사람은 설마 당신이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거야? 저 여자랑 살려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살자고 얘기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한테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계획한 일이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쪽이랑 결혼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서 붙잡은 거야. 그쪽한테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쪽만 모르고 있었던 거? 너를 무참히 밟고 버린 시댁 집안도 다 알고 있었어. 사망 신고해봤자 내가 가진 모든 걸로 살아가면 되거든. 그러니 불편한 게 전혀 없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여행 다니면 되는 거야.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 단 한 번도 시부모님 찾아뵌 적 없지? 지금 호사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계셔.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낚시 떠났던 내 직원은 어떻게 됐냐고? 당연히 이 세상에 없지. 그런 인간 쓰레기는 어차피 없어져도 된다고. 내가 그 아내분한테 살짝 양념 좀 치라고 했어. 그래야 리얼하잖아. 돈 좀 주니까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했는지 내 일을 도와주더라고. 왠 줄 알아? 그 사람 노름으로 집을 말아먹은 상태였거든. 그러니 꼴 보고 싶겠어? 그냥 물에 휩쓸렸다고 생각하지 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했으니까. 다 내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가진 것뿐이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경찰에 한번 신고해봐.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될 거야. 서윤아, 아줌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충격적인 상황들을 전부 들을 수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윤이는 뭐가 그리 끌리는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계획한 걸 아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서윤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저와 서윤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침착해야만 했고 그 여자의 지시대로 한 차에 올라타야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서윤이가 목에 건 핸드폰이 무겁다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수만 가지 생각들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윤이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라도 수화음이 들릴까봐 볼륨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줄였고 그때부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리게 되면서 제가 계획한 대로 저희 앞에 검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와 서윤이는 위험에서 구출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다현이는 남편과 그 여자를 바라만 봐야 했네요. 그렇게 저희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의 존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던 시부모님과 범행을 도왔던 선배의 아내분까지 전부 체포가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모든 건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지금까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 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다현이는 현재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시설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산더미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서윤이는 아빠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에게 상처만 줄 뿐이거든요. 앞으로 법적으로 많이 싸워야겠지만 변호사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여러 명이서 계획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떠나보냈으니 그게 제일 큰 처벌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세상을 떠난 선배분의 유골이라도 아직까지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의견을 주시거나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저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또다시 벌어질 사건들 잘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이겨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